안녕하세요. 이번 주 12주는 우리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좀 더 읽고 그 다음에 여성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이야기들을 살짝 언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도,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죠. 거기서 이제 제정되었고, 이제 2015년도 개정하여 남녀 모두의 평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평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양성평등 기본법 법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성평등 기본법 이것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제 개편 작업을 이제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는 이제 150 상장 50대 기업으로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100대 기업, 100대 기업에서 임직원 합계가 여성이 18만, 남자가 64만, 평균 연봉이 6,300만 원, 9,200만 원, 9.6년, 13.1년. 그래서 하여튼 경력 단절, 그다음에 유리 천장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어찌되었든 이 국내 100대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 8월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반드시 등기 임원 중 한 명을 여성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등기 임원 중 반드시 한 명을 여성 임원으로서 채택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놓친 부분들을 여기서 또 다시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리드리 본 하이에 우리가 신자유주의는 안 배웠죠. 그래서 보통 이 하이엑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질서를 제공한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엑은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운영되는 시장에서의 거래 자유를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어떤 질서를 제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이에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르티아 센, 그 다음에 마샬 누스바움, 저는 누스바움에 대해서는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물론 이제 아마르티아 센도 경제학자고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 아마르티아 센은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이분은 인도에서 그 당시 이제 벵골 지역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의 원인을 어떠한 생산량보다는 분배,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매점 매석, 뭐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매점 매석이 일어나고 이런 분배 문제에서 이제 찾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이 센 교수는 하이에게 이런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자, 장기 실업자가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어도 자유가 있는 것인지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가 자유다, 이렇게 이제 하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 교수는 그럼 장기 실업자가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어도 자유가 보장되냐 이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기 실업자가 실업자예요. 빈곤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유가 있냐 이거죠. 타인에 의한 강제가 없어도 당연히 실업자니까 뭐 출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가만히 집에 있겠죠. 근데 자, 어디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있나? 교통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가 강제가 없어도 이것이 자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 교수는 또 질문을 하였고, 또 이분은 이제 그 인도 그 여성들, 인도가 좀 불평등이 좀 심한 국가죠. 성불평등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내 학대가 공공연하게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국가인데, 자, 아내가 학대가 일어나서 물론 법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 교수가, 자, 여성이 이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유죠. 근데 인도처럼 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모든 경제가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성이 저 이전에 저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처럼 여성들이 모두 돌봄 노동하면서 남편한테 의지하는 이런 그 탈가족화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어서 이혼을 해도, 자, 남편에서 벗어났죠. 근데 이게 자유가 있냐 이거죠. 경제적 궁핍화로 떨어지면서 자유가, 혼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지 이 생 교수는 하이에간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분은 한마디로 누스바움과 같이 적극적 자유,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역량 접근법으로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교수님 그 생뚱맞게 갑자기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이제 먼저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는 좀 열린 개념이에요. 열린 개념이라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초를 이야기하고, 생뚱맞게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인타이트먼트,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 교수는 이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 자유에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역량.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인타이틀먼트를 이제 역량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에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 인타이틀먼트가 뭐 자격을 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능력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역량도 조금 해석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니체가 배웠지만 우리가 초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위범의 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자유에는 인타이틀먼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인타이틀먼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분이 얘기하는 역량 접근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접근, 인타이트먼트가 진정한 자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성이 암만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유리천장에 의해서 임원으로 승진이 안 되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러한 사회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역량이고, 자, 유리천장은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 센은 이러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유리천장을 개선하는 사회적 어떠한 필요,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내가 빈곤한 사람이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이 사람이 다시 얘기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한말로 역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개선, 어떤 사회적 복지, 이러한 것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의 의미라고 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 교수의 이 자유의 정의를 우리가 그 역량접근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분은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자, 가난한 집에, 저기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식으로 가난한 집의 아이가 아주 뭐 천재예요. 근데 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조건을 사회가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등록금 좀 싼,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하시지만 좀 싼 편입니다. 아이비리그가 한 1년 동안 뭐 등록금 포함하면서 생활비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재성을 가진 이 친구가 아이비리그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개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사회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뭐 대학 공부를 못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친구들은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생 교수는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GDP, 국내 총 생산이죠. GDP보다는 인간 개발 지수, 그래서 이제 인간 개발 지수라는 개념을 들면서 이것이 하나의 국가를 평가하는데 GDP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좀 저희 그 과목하고 거리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죠.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이러한 사회적 개선책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라고 센 교수와 누스바움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통계적으로 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육아휴직제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남성이 얼마만큼 참여하냐. 그래서 2019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 2010년에 비해서 22.6%가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0년 493명에서 19년 4012명으로 처음으로 1.8%, 그러니까 1%대를 넘은 거죠. 우리나라 2% 넘는 데가 2017년이죠. 그래서 보통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1% 미만이었다가 2017년부터 이제 1%를 넘고 지금은 1.8%, 19년도 기준으로 1.8%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여자가 거의 여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한다는 얘기죠. 이 이유는 제가 전번 이제 정확한 그 타이밍 내가 기억하는 못하겠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연봉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급여의 100%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통상임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통상임금이라서 상당히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금을 책정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예를 들어서 저 정확하게 지금 육아휴직비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상임금을 해서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은, 자, 급여에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임금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최고의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으로 봅시다. 자, 어찌되었든 이 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은 300만 원 받고 나는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육아휴직해서 통상임금에서 200만 원으로 책정되면, 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00만 원이 손해보는 거고, 내가 휴직하게 되면 50만 원이 소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정의 운영상 당연히 내가 쉬는 것이 더욱 유리하죠. 통상임금 제도를 하니까 남편이 쉬면은 100만 원이 손해되고 내가 쉬면은 50만 원이 손해가 되니, 이 신자유주의 이 경쟁 시대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을 못 쉬게 할 거예요. 내가 쉬겠다. 당연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가족을 운영하는 논리죠. 손해가 덜 나는데.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제고한다는 것은 조금 1% 약 뭐 거의 이제 2%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고한다는 것은 통상임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에서의 남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제도를 본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바꿔야만이 남성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내용은 가사. 이것도 뭐 상식이죠. 얼마만큼 여자가 더 많이 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2시간 13분 더 많았다. 우리가 시험 문제도 봤지만 그야말로 혹실드의 The Second Shift, 한 번은 직장으로 출근하고 또 한 번은 집으로 출근하는 이러한 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결혼을 안 하죠. 그죠?
뭐가 답답해서 나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가사 노동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아이가 나면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니 당연히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류의 전환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이 성주라 정책의 주류의 전환이고 이게 바로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성의 그 생계노동의 탈남성화, 다시 말해서 돌봄 노동의 참여 없이는 절대 저희 나라는 출산력이 제고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출산율을 제고하려 그러면은 주류의 전환, 돌봄 노동에 있어서의 남성의 참여가 아까 육아휴직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것이 월등히 높아야만이 출산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 19년도 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 2시간 25분. 점점 낮아지긴 낮아집니다. 근데 취업 남성의 가사 시간 50분.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취업을 하는데 여성은 여자라는 이유로 돌봄 노동이 담지다니까 내가 해야 되는 2시간 넘게 하고 있고 남자는 취업을 해도 50분뿐이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엄격히 나는 거죠. 자, 또 19년도 비취업 여성의 가사 시간은 4시간 10분, 비취업 남성의 1시간 18분에 비해 2시간 52분이 많으면 99년도에 비해서 1시간 4분 감소다. 감소는 남성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듯이 비취업 남성이 1시간 18분 하니까 최소한 2시간 25분이 걸린다니까 취업한 여성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시간 한 뭐 17분 정도. 그러니까 일도 하고 돌봄 노동도 하고 남자는 일은 안 하지만 돌봄 노동만 하는데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런 엇박자로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19년도 맞벌이 가구의 여성 가상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남성 가사 시간보다 2시간 13분 더 많으면 성별 차이는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다. 남편 매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4시간 48분을 그러니까 남편 매벌이 가구는 집에 있는 아내가 4시간 40분을 가사 시간에 쓰고 있고 아내 외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도 남성보다 37분 더 가사 노동에 참여한 것으로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남편이 외벌이니까 뭐 여성은 당연히 가사 시간을 많이 하는 건데 반대로 우리가 그 버틀러의 수행성, 이행성 개념도 배웠지만 뭐 버틀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나왔지만 기질과 성향에 의해서 돌봄 노동이 구분돼야 된다. 근데 돌봄 노동이 아직까지도 여성의 일로서 간주하고 있으니 아내가 외벌이고 남편이 집에서 놀아도 더 돌봄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돌봄 노동의 담지라는 이런 수행성 개념이 정착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알투서의 주요 모순이죠. 돌봄 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주요 모순이 뭐 유리천장이니 뭐 경력 단절이니 이 부차 모순으로서 다 나타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 알투서의 주요 모순, 그러니까 호명, 에피레이션, 호명 이론이죠. 여성을 돌봄 노동의 담지자로서 우리가 불리우고 있다는 얘기죠. 불리우고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성평등은 요원하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류의 전환, 그다음에 주요 모순, 즉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자보다 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노동 가치, 이것이 이제 언제 이제 책정이 됐냐면 이혼할 때, 만약 여기 나온 대로 자 2019년도 1인당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 가치는 1380만으로 월 평균 115만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무급 가사 노동 그 가치가 1380만 원이니까 만 10년 살았어요. 10년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로 1억 3,8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가사 노동에 대한 그 임금화, 가치화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급 노동의 가사 노동의 이제 그 가치화는 우리가 배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만약에 가사 노동을 임금화 시킨다 그러면 여성들이 더욱 경제 활동을 안 할 것이다. 뭐로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돈 버냐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절대 안 되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기업은 인건비 싸움이죠. 인건비 싸움인데 지금 뭐 최저임금 우리가 시간당 10,000원도 지금 올리는데 아직까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죠. 뭐 자영업자의 입장도 반영해야 되고 등등등 하면서 지금 9,250원이죠. 9,250원 책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10원, 20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가사 노동을 115만 원으로 추정했다. 115만 원으로 추정되면 제가 지금 월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업가는 학교는 415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요. 왜? 115만 원이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간 강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 강사라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시간 강사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사 노동을 반영해야 되니까. 난 가사 노동을 뺀 비용으로 책정돼야 되니까.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10원, 20원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뭐 115만 원을 준다? 꿈도 못 꾸죠. 이건 전혀 뭐 꿈도 못 꾸는 얘기고 단지 제가 이제 세제 혜택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 외국은 좀 세제 혜택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뭐 성평등 국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도 가사 노동을 임금화 못합니다. 이건 뭐 아주 뭐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여성의 월 평균 무급 가사 노동 가치가 70만 원, 90만 원, 19년도에는 115만 원으로 올랐고 남자의 무급 가사 노동 가치가 21만 원, 29만 원, 43만 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일하게 많이 받는 것이 무급 가사 노동 가치죠. 그렇죠? 남자는 뭐 그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이 115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남성은 43만 원으로 책정되니까 물론 시간이 적게 그 단위가 그 가사 노동에 참여한 시간이 작으니까 그렇게 작게 평가될 수가 있지만 이것으로 볼 때는 유일하게 무급 가사 노동 가치에서만은 여성이 높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도표를 조금씩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물 좀 마셨습니다. 보시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 그러니까 성폭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평등이 조금 높은 국가들은 이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안 써요. 아예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해요.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 성폭력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 애매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뭐 성폭력이 뭐 여성이 남성을 가할 수가 있고 남성이 여성이 가할 수도 있는 거죠. 성에 대한 폭력이니까. 그래서 이 북유럽 쪽들은 명확하게 이건 남성의 여성에 관한 대상 폭력이다. 꼭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죠. 명확할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이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31,396건 9,858건으로서 하루에 113명꼴로 피해 여성이 발생하고 있고 19년 데이트 폭력은 13년 대비 2,621건이 증가했다. 2017년에 콕 증가했다가 이제 1만 건을 넘었다가 계속 2019년도 조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로서 좀 더 우리가 그 고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자, 2013년도는 상당히 낮았어요. 7,000건이에요. 근데 점점 15, 16도 오면서 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팍 올라간다. 아니, 그러면 이때의 남자는 순했고 지금의 남자는 조금 뭐 덜 순해서 이렇게 폭력을 쓰냐? 왜 그럴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바로 르상티망, 원망사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경쟁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제도화되면서 그 경쟁에서 떨어진 남성들이 남성성 어떻게 보면 마초 남성성을 잃은 거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이고 그리고 여성한테 폭력을 쓰므로써 그 경쟁에서 떨어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채워주는 그러한 방편으로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이 그래프상으로 볼 때 조심스럽게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경쟁에서 떨어진 남성들의 어떤 한풀이 이런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볼 때는 뭐 우리가 배웠던 락강의 이론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냥 락강의 이론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성을 상품화시켰다. 그래서 상품화되는 것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막스가 얘기했죠. 상품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주인은 폭력을 사용한다. 우리가 반려견들한테 간혹가다하게 폭력을 쓰죠. 말을 안 들을 때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뭐 입번하지만 하여튼 뭐 어떤 그 재롱 기능을 하나 배울 때는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래서 저도 반려견을 키웠어요. 그래서 한 18살 18살 때 오래 살았죠. 16살 때 죽었는데 저기 노안으로 죽었고 수술을 계속 못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과 똑같습니다. 약간 그 자궁에 물 차는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오줌볼을 달다가 이게 이제 오줌볼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오줌볼을 달고 한 1년은 더 버텼어요. 더 버텼는데 그 달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그 상계를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그 수의사님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냥 안락사 하자. 이제 그래서 한 18살 때 안락사를 했는데 우리 개는 뭐 이렇게 기교를 할까? 그걸 절대 못 시키겠어요. 그거 배울 때 또 간식 주고 돌아라 빵 내가 못 하겠어요. 중요하다고 그걸 꼭 걔가 해야 되냐고.
꼭 어떻게 보면 대상하죠. 내 거란 얘기죠. 나의 눈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걔를 인격으로 보고 그거 하나 배울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것을 못 하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말 안 들으면 뭐 반려견들 어떠한 액션도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에서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트 폭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하여튼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이 성의 상품화, 남성이 여성을 대상한다. 그 뭐 막스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락강도 성차 공식에서 배웠죠. 남성은 여자를 만날 때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주체로 만나지 않고 대상으로서 여성을 만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락강이 그렇게 보는 것이 락강이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비난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대상으로 만난다. 그럼 대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남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본질적이라는 얘기죠. 대상으로 만나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본질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락강이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뭐 큰 것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세히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약간 이제 비난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폭력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번방이 그렇죠? N번방이 뭐 조주민인가? 뭐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N번방이 크게 뭐 매스컴에서 이제 부각되고 여기 대한 여러 가지 그 폭력물 이런 것이 금지되는 법도 많이 채택됐지만 아직까지도 N번방은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팔리고 있고 뭐 작게는 15만원, 뭐 2만원, 15만원, 또 심지어는 남쪽 그 커뮤니티 그 후방주의라는 이런 게시판을 열어서 여성의 특정 시대를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은. 그래서 법으로 모든 것이 하면은 다 뭐 그야말로 뭐 법치 국가죠. 근데 공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풀 수가 없다. 그죠? 어떻게 다 법으로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암만 그 법이 강화돼도 근본적인 이유가 N번방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계속 N번방은 그 또 계속 팔려 나가고 또 이런 어떤 플랫폼은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강화시키면 더욱 교묘해져요. 법망을 피해 나가고자. 왜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형제도.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유지가 되면은 정말 더 사람을 뭐 이렇게 죽였을 때 안 잡히려고. 왜냐면 잡히면 사형이니까 더욱 잔인해지고 교묘해진다는 얘기죠. 법망을 피하고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N번방 더욱 이제 그 감춰질 것이고 더욱 교묘해지게 운영이 된다.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이겠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뭐 여기 나온 대로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이나 성적 도구로 취급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 거기 다시 얘기해서 성의 상품화. 볼 수가 있죠. 이 성의 상품화. 그래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이나
성적 도구. 그러니까 그 락강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질, 남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 그래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많은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배웠지만 2주 때 배웠죠.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킨다. 자꾸만 감춘다 얘기죠. 감춘다. 그러면서 감추니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포르노 사업이 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탈코르세 한 14주, 15주 때 그때 한번 여성 운동의 미래가 현황에서 보겠지만 탈코르세 운동, 그러니까 노브라자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성들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또 남성들도 뭐 이렇게 탈코르세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을 신비화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문화는 바꿔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또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죠. 그래서 저는 탈코르세 운동을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탈코르세 우리가 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에서도 남자들이 지금은 제재 대상이지만 예전에는 웃도리를 헉 벗었어요. 호랭이는 뭐 이천수 같은 사람 웃도리를 탁 벗은 거. 그러니까 가슴을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제재 대상이 못 벗게 했죠. 예전에는 벗게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남자가 벗을 때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축구가 있는데 스트라이커예요.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대요. 그 친구가 웃도리를 벗었어요. 근데 그 이천수는 벗으면은 몸이 다 보이지만 가슴이 다 보이지만 그 여성분은 스포츠 브라자를 차용했어요. 그러니까 벗어도 안 보이는 거죠, 몸이. 그죠? 스포츠 브라자를 입었으니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처럼 웃도리를 벗냐. 그죠?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킨다는 얘기죠. 자본주의는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킵니다. 제가 2주 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반가슴이 아니었습니까? 가슴이 반은 보인다는 얘기죠. 향단이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치마 저고리가 짧아야 돼요. 치마 저고리가 길면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가 짧죠. 치마 저고리가 짧으니까 반가슴이죠. 보인다는 얘기죠. 그 자본주의 오면서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킨 거죠. 감춰버렸죠. 그죠? 코르셀을 쓰고 뭐 감춰버리다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르노 사업이 되는 거고, 이 포르노 사업이 되니까 성착취물이 당연히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켰으니까 성착취물이 소비하는 문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하면은 공기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다 흔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여성의 몸을 너무 우리가 감추는 한도 내에서는 이 성착취물 소비하는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코르세 운동을 왜 찬성하냐면 이런 이유에서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처럼 여성의 몸도 자꾸만 신비화시키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이 공기처럼 흔한 거죠. 그래야 호기심이 안 생기는 거지. 이걸 자꾸만 감추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보고 싶다는 얘기죠.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추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이면은 안 보죠. 흔하니까 눈에 띄도 보이니까. 그래서 물론 뭐 포르노 사업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감추는 문화, 여성의 몸을 신비화시키지 않고 신비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보여주는 문화죠. 보여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 뭐 이제 탈골 때 노브라를 하고 다니는 여성에 대해서 남성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야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 변하지 않고서는 엠번방 사건은 계속 리바이벌 된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초원 건수,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나이죠. 뭐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결혼했냐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8세, 남성은 33.2세.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가정사를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 CC했어요. CC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낭만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난 거죠.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과 미팅에서 만나가지고 CC로 만났는데, 뭐 4년 동안 같이 뭐 다니고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낭만적 사랑이죠. 낭만적 사랑이니까 책임이 따르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관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좀 25, 제가 그러니까 석사 때 바로 이제 결혼을 이제 합니다. 석사 때 결혼 상당히 빨랐어요. 상당히. 그때 나는 늦었고 우리 와이프는 적적했죠. 근데 지금 알다시피 남자는 33세, 여성은 30세. 늦게 결혼하는 거죠. 늦게 결혼하는 거죠. 제가 계속 이 결혼과 가족은 서클로 순환한다 그랬죠. 봉건주의 시대 때도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다 자본주의 오면서 조언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10,000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10,000원으로 가고 있다. 봉건주의 시대의 10,000원은 그때 지창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농사를 지어서 지창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는 거고, 공장제도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지창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빨라진 거죠. 상품이 소피하면서. 그러면서 조언이 된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늦게 결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가 지창금 제도는 사라졌지만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여성들은 굳이 내가 뭐 결혼해가지고 돌봄 노동까지 독박하는, 돈도 벌고 돌봄 노동을 독박하는, 이렇게 내가 힘든 생활을 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한번 봤죠. 결혼을 하려는 늦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화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도 경제적 문제고,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게 결혼하고 있다, 그런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당연히 뭐 여성 한부모가 높죠. 75.2%고 2020년도 153만 3천 가구죠.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부모 가구가 지금 7.1%고 여자가 이 중에서 이 단위가 1000가구니까 어떻게 되죠? 1000, 2000, 그다음에 52,000, 102,000, 110만 가구 정도 되는 거고, 남자가 38만 1천 가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성 한부모 가구가 상당히 높다. 이것도 뭐 돌봄 노동의 이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차 모순이죠. 그렇죠? 뭐 알투서에 얘기한 부차 모순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흡연율. 그래서
여성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이제 흡연이라는 것이 남성의 영역으로서 간주되다가 우리가 니체에서 봤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안 했던 것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안 했던 것이 궁금한 거죠. 그럼 당연히 여성들이 흡연과 음주가 증가하는 거죠. 음주가 그래서 지금 요 19세, 29세 그렇죠? 이게 가장 여성에서 지금 많이 이제 그 흡연하고 있고 남자는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담배를 배웠으니까 한 19세, 20세 그때 이제 담배를 배우는 거죠. 담배를 배우니까 그때 배웠던 것이 이제 꾸준히 가는 거죠. 꾸준히 가는데 여성들은 이제 19세, 29세 10.2%. 19세 그러니까 요쪽 나이는 당연히 담배를 못 피는 나이고 고등학교니까요. 그러니까 요쪽 나이 이제 합격히 많이 핀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고 이건 뭐 기성세대니까 볼 수가 있는 거고 흡연 음주율도 19세에서 29세 요때 그다음 남자도 남자는 50세 59세 그냥 저때 이제 술을 많이 먹죠. 술을 먹고 뭐 반주도 하고 그래서 수업이 없으면 점심 때 반주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좀 농담하겠지만 담배도 그렇고 뭐 담배 피시는 분, 난 좀 대학생 때 담배 뭐 맛이랄까 담배 맛 그다음에 그때 이제 소주 먹으니까 소주 맛 대학교 때는 그 맛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으로 기억해 보면 그냥 피고자 하니까 핀 거고 마시고자 하니까 마셨다는 얘기였어. 그 소주 맛이 썼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지금 뭐 도수가 낮아서 그런 일도 있지만 첫 잔 먹는 게 엄청 써요. 참 써요. 이 술 맛을 모르니까. 지금은 달지요. 지금은 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주가 쓴맛이 단맛으로 바뀐 것이 30대, 40대. 그러니까 소주가 쓰니까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그랬고 소주가 단맛으로 바뀌니까 다르니까 자꾸만 찾죠. 그래서 빈번하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빈번하게 반주도 먹고 그런 이유가 소주 맛이 달아요. 달기 때문에 그 찾는 이유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만 농담하고 다음에 뭐 스트레스 인지율 여성이 32.3% 남성보다 3.0% 높다. 그래서 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트레스가 뭐 여성의 뭐 취업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어차피 뭐 남성 위주의 사회 운영 속에서 여성의 스트레스가 당연히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울죠. 여성이 12.5%더 남성보다 4.4% 높다. 그것도 당연하게 뭐 우울증이 여성이 더 높죠. 그래서 왜냐면 남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우울증이 더 높다. 뭐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경력 단절하면서 어떨 때는 이게 내 인생이 왜 내 꿈을 펼치 못하고 이렇게 추락하게 됐나 그런 생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이 당연히 그것도 상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서 높아요. 그거 왜 그럴까? 한번 보죠.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60점에서 20년 62.1% 상승되었고 삶의 만족도는 점점점 승각되면서 40대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물고 50대 크게 낮아지고 50, 63.60 오른다. 이거 뭐 황혼 이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50대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많다는 것은 50대는 저 또래니까 기성세대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좀 공고연하게 뭐 확증적으로 저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런 가족 구조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높고 이제 지긋지긋한 것이요. 한마디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래서 그 당일 삶의 만족도가 그 50대부터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 남자는 뭐 20년 61점, 그래서 1.1% 거의 엇비슷하죠. 엇비슷한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60세 이전에는 여성보다 약간 나으나 60세 이상은 약간 높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뭐 퇴직, 이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녀가 비슷하게 삶에 대한 만족도 뭐 1.1%가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남성은 어차피 그 생계 노동을 책임지는 그 생계 노동의 남성화 여기에 대해 어떠한 그 삶에 대한 만족도 여성은 아까도 했지만 돌봄 노동의 여성화 문제 이런 문제 그래서 하여튼 주류의 전환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초혼 건수, 그 다음에 평균 초혼 연령. 아까도 했지만 30, 뭐 지속 상승 추세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연상. 그러니까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 18만 4천 건 중 여성이 연상인 부분은 17.5%로 동갑내기 혼인 건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상 부부가 아직까지도 동갑내기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농담일 수도 있고 저는 연상이 반대하는 쪽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뭐 아까도 있지만 25 부부 생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했죠. 부부로서 뭐 30년 넘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저희 와이프가 연상이에요. 그 연상이고 그래서 전 연상 부부로서 저는 연상 물론 뭐 연상 본인들이 겪어서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체적으로나 특히 신체적으로 연상은 전 조금 반대하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그 익스트로겐이 이제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계속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남자는 나오고 여자는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이제 호르몬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지는데 그래서 여성이 빨리 늙어요. 남자보다. 근데 나이가 어리니까 보통 나이 차이가 나면은 신체적으로 박자가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 호르몬이 나는 계속 나오고 우리 와이프는 호르몬이 이제 스톱이 됐으니까 빨리 늙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연상이니까 나이 차이가 더 느껴지는 거죠. 더 느껴져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같은 많이 차이 좀 남이 볼 때는 좀 누나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저와 같이 다니는 거를 그렇게 뭐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기 뭐라 그럴까 그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상은 반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락강도 얘기했지만 이 성적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적인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성이 적는 것이 그렇게 결혼한 것이 저는 일반적이고 좋다. 네, 저기 노화 문제, 그다음 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는 조금 저가 야하니까 더 이상 설명은 저가 안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성적 판단 능력,
여성이 뭐 프로이트는 여성이 판단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성 능력을 빼고 왜 지금 여성의 시대냐? 제가 프로이트 때 그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프로이트는 이제 남자를 이성으로 보고 여자를 공감 배려,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 의해서 여자는 공감을 이제 강조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성, 여자는 공감. 그래서 지금이 공감의 시대이니까 여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성이 이제 공감이 높은 이유는 자 어렸을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죠. 난 남자지만 엄마랑 하니까 독립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딸은 엄마 여성이니까 서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이 공감 능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높아요.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남자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죠. 여자가 볼 때는. 왜? 내가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냐까지도 계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남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 생각을 못 해요. 자기 일방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 반격을 올 것이냐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높은데 나이 차이가 나면은 어느 정도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으면 공감 능력이 조금 비슷해지는데 이 나이가 이렇게 또 한쪽이 많은데 공감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 같다는 얘기죠. 잠깐만 나이 든 사람들이 남편이 애 같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머리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도 뭐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까 이제 반말하고 막 그러는데 너는 애요. 너는 학교에서 애 어떻게 가르치는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너 그렇게 머리가 나쁜데.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3세, 5세 사이가 차이가 있어야 공감 능력이 비슷한데 이 거꾸로 되니까 애죠. 애. 우리 와이프 나를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인 부분은 좋은 게 없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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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뭐, 누나 같은 포괄 그런 거 글쎄 몰라요. 뭐 그런 걸 찾는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반대. 하여튼 그만 농담하고 자 끝으로 하여튼 뭐 이용 건수 그래서 동거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33.7%, 19년 하락하고 하면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 이혼 비중 28.3%에서 38.4%.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황혼 이혼이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거죠. 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그 장모님도 그렇고 거의 뭐 우리 뭐 장인어른 같은 분들은 뭐 식당에서 물 안 맞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밥 딱 끝나면은 장모님 또 과일 싹 썰어서 또 갖다 놓고 이제 그런 거죠. 지긋지긋한 거죠.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황혼이혼이 높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통계를 보는 여성의 삶을 보고 자 이 12주 리프렉션이 그 상징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언급하고 자 상징 폭력이라는 것은 서울말이 왜 표준말이냐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서울말이 왜 표준말이 돼가지고 저 뭐 남도 사람들 저도 이제 그 남도에서 올라왔지만 저도 경상도 사투리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전 고향이 울산이에요. 안 쓰잖아요. 서울말 다 쓰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서울 내가 딱 올라가지고 사투리 쓰니까 이상해.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봐. 잘 안 써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로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시대에서 뭐
그로콜리즘, 지역주의죠. 그로콜리즘 해가지고 뭐 사투리가 구수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거의 서울말 써요. 그러니까 서울말이 표준말이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다는 이유뿐이죠. 이게 상징폭력이에요. 어떠한 지배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게 상징폭력이죠. 그러니까 12주 리플렉션이 락강의 사랑, 그러니까 남자의 기존, 그러니까 그 색계에서 양가위가 어떻게 하죠? 양가의 행위가 이성적 행동이고 왕 왕차이 왕차이 맞죠? 그 짱이는 하지만 감성적 행동이죠. 스파이를 사냥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이성적 동물이고 여자는 감성적 동물이다. 그 남자의 이성적으로서 여자를 비하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폭력이죠. 상징폭력. 그래서 요 리프렉션이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징폭력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리프렉션을 12주는 이 락강의 사랑 이야기로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과제를 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